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 첫 강좌를 맡게 된 구리 고운한의원 최국현 원장입니다. 오늘 뭘 할까,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까 하다 주제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중요한 고 힘든 통증이 있는 또 아픈 그 기관을 찾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크게 도움이 되는 곳이 소화기관이라 소화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소화기인데요. 우리 몸의 배터리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이 소화기는 결국 우리 몸의 배터리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흡수된 에너지를 또 전신에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배터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전에 핸드폰 보면은 우리 배터리 용량들이 정해져 있었죠.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갈아 끼고 그거 아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젊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소화기관은 용량이 크신 분이 있고 중간 용량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작은 용량으로 되신 분이 이미 있습니다. 즉 타고난 기관 자체의 크기가 정해져 타고납니다. 물론 살면서 그 기관들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삼아 봤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저는 구리시 한의사 회장을 했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소화기는 소화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양의에서 바라보는 소화기하고 한의학적 소화기가 뭐가 같은지,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또 우리 몸의 소화기가 배터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에서는 이런 소화기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또 어떤 한의학적 질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질환이 있으니까 결국 약이 있겠죠. 그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고 값싸고 또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약 처방들을 주로 대표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소화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소화기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봄철에 소화기가 가장 약한 계절인데 이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양의학과 같거나 다른 한의학의 소화기라고 적어봤습니다. 같거나 다른은 소화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부에 대해서 한의학과 서양학은 같거나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새 근래 보면은 뭐 요번에도 그렇지만은 서양의학과, 즉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굉장히 많이 다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셔서 이젠 소리도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다툼은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학문에 대해서 옆 사람과 타협해 나가고 합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이 민주적 절차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사람을 어떻게 값싸고 안전하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는 두 협회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프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환자는 적 알을 가르지 않고 다 치료를 하고 있죠. 이것이 결국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굉장히 무너지겠죠. 일단 한의학의 개념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는 많은 한의학 용어들이 녹아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통
오장육부라고 하죠. 오장육부. 오장육부인데 다들 아시는 듯 하면서 또 모르는 것이 또 있으시죠. 오장육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세요. 근데 뭐 오장, 육부 이렇게 나는데 장과 부라는 것이 나눠지는 건데 장은 무엇이고 부는 무엇이냐? 장은 그 자체로 그 기능을 하는, 즉 무언가 담아내고 만들어내는 기능들을 하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부는 전혀 만들진 않아요. 다만 그곳을 거쳐서 나가거나 또는 그곳에 대해서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것을 부라고 합니다. 부반장할 때 부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장은 보통 간, 심, 비, 폐, 신. 우리 간, 심장, 또 비, 폐, 신이 거기에 신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육부는 담낭, 소장, 대장, 위, 방광.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맨 마지막 하나가 삼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서양학과 굉장히 많이 다른 기관이에요. 삼초라는 기관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장에는 비가 있고 뒤에 부에는 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적 소화기는 위라는 소화기 자체만을 보진 않고 비위라는 소화기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비위 상한다는 말이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그럼 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위는 어떤 일을 해내느냐? 비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입맛이 당기고 안 당기고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입맛이 당겨야 사람이 뭐 음식을 먹겠죠. 우리 살다 보면 소화는 안 되는데 입맛이 당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입맛은 막 당기는데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두 가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의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초적인 문제, 즉 입맛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한의학의 소화기 내과학은 비계내과학이라고 합니다. 위계내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학문적으로도 비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들을 가져요. 일단 지금 여기 써드린 것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써드린 겁니다. 비는 무게가 뭐 두근세냥 뭐 이렇게 쭉 읽는 건 재미가 없겠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크고 무겁습니다. 위는 뭐 원래 크기는 요만큼인데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고, 음식물은 한 3말 정도, 3말 반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동의보감에서 써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해부학을 했었고 해부학을 해서 그 사이즈를 재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위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이버에서 비위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라, 비장과 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2번 음식물을 사겨내는 능력. 3번 어떤 음식물을 먹고 싶은 마음. 그래서 비위 기능을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참고로 제가 좀 써놨는데 비위에 대한 말들이 좀 많죠. 우리 말에는 비위 상한다는 말이 제일 대표적인 말이고, 또 우리 비위 맞춘다 그러죠. 뭐 상관이라든가 또 옆 사람이라든가 뭐 비위를 맞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는 비위가 너무 약해. 잘 못 먹어. 뭐 회 같은 건 잘 못 먹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보통 비기허증, 또 비라는 문제를 소화기 입맛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연령대가 있어요. 어디냐면 소아들이 그렇습니다. 소아들은 아주 비위가 좋은 친구들은 보는 대로 입에 넣어요. 아기 때. 근데 약한 친구들은 내가 먹던 것만 손에 댑니다. 편식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 편식을 교정하는 것 때문에 또 애를 쓰는 분이 있고, 또 비위가 약한 또 중간 단계가 있는데, 제일 남자분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임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 오조라고 하죠. 임신 때 보면 제 안사람 들었는데 뭐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뭐 비린내가 되게 싫거나, 또는 어쩔 때는 갑자기
딸기 구해가지고 오라 그러죠. 갑자기 밤에. 뭐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무언가 땡기게 하거나 하는 문제들의 교란이 오는 시기가 여성분들은 임신 시기예요. 또 맨 마지막에는 노년의 세계에서 비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밥을 드셔도 아유 모래알 씹는 것 같아. 뭐 소태 같아. 뭐 이런 말들 하시죠. 즉 입맛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위라는 것에 우리가 다 녹아들어 있는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와 위의 기능을 따로 분리하거나 또는 같이 합쳐서 인지해서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서양의학과 차이는 이 비라는 기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과학 자체를 비계내과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소화기는 우리 몸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피부의 한자를 보시면 부자의 이 안에 보면 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상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두드러기 같은 게 나죠.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 소화기 자체의 문제가 됐을 때 여드름도 되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의 거의 70%는 사실 피부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화기 질환에 가깝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더 많은 부분이 이 소화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맨 처음에 그 제목으로 지었던 소화기는 왜 우리 몸의 배터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이 배터리가 약하면 결론은 사람은 굉장히 처지고 힘이 들게 되죠. 아니 우리 제일 요새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핸드폰의 배터리가 한 20%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아 충전해야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20% 갖고 아 되게 많네 그냥 살아볼까? 이렇게 잘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 이제 충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배터리가 왜 좀 중요하냐? 우리 몸은 크게 두 가지 기운으로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선천적 기운입니다. 선천적 기운은 한의학에선 신장이래요. 신의 그 타고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콩팥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그 어떤 정미로운 물질, 씨앗 같은 것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고 그 문제는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외가는 다 마르셨어요. 외삼촌들은 다 마르셨어요. 저희 친가는 저처럼 다 뚱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뚱뚱하면 삼촌이라 그러면 다 오케이고 마르면 외삼촌이라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타고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운이 있는데 문제는 선천적 기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후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갈아 끼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후천적 문제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문제를 보면은 타고난 힘, 체력 또는 키, 유전적 질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키도 선천적과 후천적 문제가 다 따로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결국 소화기, 바꿀 수 있는 것, 환경,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바꿔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꼭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전에 원래 소련에서 분리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전 세계 4위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20몇 위가 되더니 그 국방력이 없어지면 그렇게 막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장치는 우리 몸 배터리가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이 작동이 안 되면 다른 어떤 힘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비위의 기능은 결국 후천적인 기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음식물이죠. 음식물을 계속 보급받으면 섭취, 소화,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 에너지를 충당하고 삶을 영위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 차이는 좀 꽤 많아요. 보통 이게 얼만큼 뭐 죽냐 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은 많은데 사람이 제일 그 목숨과 관련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사실 공기입니다. 공기는 뭐 5분 정도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우니까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도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는 수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은 보통 7일에서 14일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7일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뭐 대충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소화기는 이제 우리 서양의학에서 보면은 결론은 굉장히 많아요. 소화기로 따지면 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항문이 한자라 별로 재미없어. 저는 원래 그냥 똥구멍인데 우리말이 참 이게 좀 간사스럽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인데 거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사실 파이프죠, 파이프. 그래서 소화기 안은 원래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왜냐하면 다 통해서 끝까지 다 외부로만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물질은 다 배설하게 돼 있지 몸에 절대 흡수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입니다. 그래서 구강에서부터 우리 치아, 이빨, 식도, 위. 근데 여기서 이제 비가 들어가고 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구강을 보면 구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씹고 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침입니다. 침이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해요. 침은 98.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가 다른 물질로 되어 있고요. 소화 효소, 그 다음에 구강 내 세균을 소독하는 것들. 우리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침이 없어져요. 침이 없어지면 우리 젊은 친구들 막 침 많이 뱉고 다니죠. 침 절대 뱉지 마세요. 침은 굉장히 소중한 액체입니다. 나중에는 만들고 싶어도 안 만들어져요. 침샘이 우리 몸에 3개가 있습니다. 자꾸 막혀요.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지는 게 침이고, 침이 없으면 잇몸 질환, 또 충치, 또 소화 다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치아, 뭐 이거는 뭐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죠. 비는 사실 들어가는 구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는 우리 몸의 위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소화기 내과학에서 또 중요한 게 간입니다. 간은 소화기 내과에 포함돼요. 그래서 간암에 걸렸는데 왜 소화기 내과에 병동에 가 있어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간하고 담낭, 이것은 소화기 내과에 들어가 있는 소장, 대장, 항문, 뭐 소장, 대장, 항문은 다 아시겠고.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대장암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소장암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장은 우리 위에서는 소화를 해내고 소장은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대장은 물론 대장도 흡수를 해요. 주로 물을 흡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변, 이게 배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시설 또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균도 많고 외부로 또 항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균도 많고 해서 여기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물론 소장암이 있습니다. 소장암이 있는데 전체 대장암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
소장암은 정말 발견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을 꼭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려요. 이미 증상이 있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처방되는 약은 무엇일까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 너무 빨리 써놨다, 제가. 그 뒤에 써놨죠, 제가. 맞습니다. 소화제입니다. 요새 오미크론 때문에 진통제가 제일 많이 팔려서 지금 해열 진통제가 없다고 약국에서 난리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은 아직까지도 소화제입니다. 2위와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사람은 계속해서 소화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소화기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문제는 소화제를 또 소화 안 돼서 먹지만 우리가 받는 약들 중에 뭐 감기약을 받던 또 무슨 관절이 아파서 무슨 약을 받던 또 정형외과적으로 뭐 아파서 받던 모든 약에 보면 항생제 들어있고요, 뭐 소염제 들어있고 진통제 들어있고 그다음 꼭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왜 또 소화제를 주지? 위염, 위산과다 뭐 하면은 위장 보호제 들어있고요, 또 소화제 또 들어있어요. 이런 것처럼 약에도 다 같이 쓰이는 게 소화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으로 팔리고 있겠죠. 이 소화제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 소화기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사람은 매일같이 요새는 새끼 드시는 분 많지 않다 그러지만 어쨌든 한두 끼라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 통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균도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병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십니다, 뭐 위염입니다, 이거 많이 진단을 받고 약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염증이 있다는 것은 뭔가 까져 있고 염증이 있고 부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외부에 있으면 아예 외부에 있으면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얘는 어쨌든 붙일 수가 없어요. 소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몇 시간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상처 나가지고 샤워할 때만 상처 나면 몰랐다가도 따가워 보면 언제 상처 났지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그런데 물만 닿아도 이렇게 아픈데 얘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가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해야 돼요. 외부에 있는 것보다. 오랜 시간을 치료해요. 그래서 보통 감기약은 5일분, 7일분 주시지만 뭐 역류성 식도염 위염약은 적어도 뭐 보름치, 한 달치, 뭐 심할 땐 3달치씩도 드려요. 그만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약을 먹잖아요. 뭐 이제 소화기 약 말고도 뭐 관절에서도 약을 드실 거고 고혈압약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당뇨약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모든 약은 이 소화기를 거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약들은. 근데 소화기가 좋지 않으면 그 약의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화기가 꼭 튼튼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한의사도 국가고시를 보게 되죠. 국가고시에 뭐 문장이 이만큼 많습니다. 막 쫙 그걸 뭐 1분 안에 읽어내고 풀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 환자의 뭐 바이탈 사인에서부터 뭐 인풋 아웃풋 뭐 다 써져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 맥도 써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문제의 이름 뭐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살 확률이 높을까, 사망할 확률이 높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그 비맥절이라고 돼 있다. 즉 한의학에서 맥을 보는데 소화기 맥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오래 살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이다. 즉 우리 병원 가서 환자분들이 밥 잘 드시면 빨리 쾌차하세요. 밥 못 드시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기가 또 중요합니다. 소화기 질환에서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뭐 서양의학적 소화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학적 소화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한의학적 질환들을 일부 발췌한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 일부 발췌를 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약간 오렌지색으로 한 것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알거나 아픈 거예요. 이제 쭉 읽어보면 식상, 식체, 담체, 냉체, 숙체, 비허, 도포, 주상, 노상, 구열 이걸 말고도 뒤에 또 있는데요. 맨 처음에 식상을 보면 식상은 그냥 그대로 음식에서 나온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뭐 같이 나오겠죠. 이런 걸 얘기하고 식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체했네. 체했다. 이게 식체예요. 식체는 위의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유경련 같은 거죠. 담체, 냉체, 숙체 다 체증이에요. 다만 식체와 다른 것은 담은 그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모 병원에서 이제 위담증이라고 많이 하죠. 위에 담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전혀 옛날 같으면 다 알아듣는 말이지만 지금은 현대라 조선말이 좀 어렵죠. 결국 무언가 쌓여서 만드는 걸 얘기하고요. 냉체는 그야말로 더운 여름에 찬 것을 급격히 먹어서 갑자기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냉체라고 하고요. 숙체도 오래된 체증입니다. 다만 담과 좀 다른 것은 다만 체증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몇 년씩도 가죠. 경험상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희 한의원에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나이는 한 50살 초반쯤 되셨고 여자분이셨고요. 그분은 저한테 찾아오기 전까지 한 5, 6년을 죽만 드셨대요. 하나도 못 드시고 김치도 못 드신대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몸무게가 38kg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괴로웠죠. 체기가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섭취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치료도 오래 걸렸죠, 당연히.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체중도 많이 늘으셨고 아주 좋은 상태로 계십니다. 비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자체의 문제 때문에 소화가 입맛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특이하게 도포라는 것이 있어요. 도포는 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어요. 근데 소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오랫동안 걸려야지 소화가 되는 경우. 뭐 며칠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헛배가 부르죠. 가스, 창만이라는데 막 배가 불러오고. 뭐 자꾸 조금 있으면 토할 것 같고. 근데 토하진 않아요. 이런 것을 도포라고 합니다. 주상은 뭐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술 먹고 이제 배탈 설사 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상은 아주 일이 많아서 힘들면 소화가 안 됩니다. 노동을 많이 한 상황에서는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구열이라는 것은 있는데요. 이게 요새 오미크론 같은 증상들인데 열이 오래 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주황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귤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새 많이들 쓰는 많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던 탄산과 조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산 조잡은 현대 질병명으로 하면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같은 거예요. 속쓰린 거예요. 신물 올라오고. 근데 조잡은 뭐 배는 고픈 것 같아. 또 안 고픈 것 같아. 또 아픈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애기는 트림입니다. 트림. 또 조보는 이제 치료의 방법인데 비위 자체를 우리 보약으로 치료하는 거죠. 오랫동안. 유상한은 상한이라는 한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상한은 한기에 상했다는 건데요. 즉 감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상한에 보면은 상한의 유사한 증상, 감기 걸리면 소화 안 되고 막 그러죠. 체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따로 다루고 있고요. 또 구토설사,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소화기 질환의 아주 대표적이고 현재까지도 뭐 당연히 쓰는 용어들. 뭐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약들은 지금 제가 잠깐 뽑아온 건데요. 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게 애플에서 윈도우로 바꾸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 지금 골라왔습니다. 평이산, 향사평이산, 인삼양이탕 뭐 조선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약재들이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재고, 제가 귤색으로 되어 있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약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중익기탕, 이름도 그대로 써 있죠. 보중, 가운데를 보호하고 기운을 더한다는 약입니다. 오래돼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는, 즉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보중익기탕, 또 아이들도 이 보중익기탕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아까 또 그 위에 말씀드렸던 약들 중에서 평이산, 향사평이산, 그 다음에 뭐 이진탕, 보중익기탕이라는 약들, 육군자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약들은 한의원에서 가시면 가볍게 보험약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고 굉장히 보험약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보험약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2주분씩 처방하고 그래서 많이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요새는 한약이 먹기가 힘드시다는 분이 많죠. 요새는 알약으로도 나와 있고 또 짜먹는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또 가루약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루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대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한의원에 모두 구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다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또 이제 아까 중요했던 식체, 탄산 조잡, 구토설사 근데 식체에서는 급성에서는 주로 우리가 평이산, 바로 체했을 때는 평이산, 지출환, 이진탕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 한의원 가면 뭐 개업 선물로 뭐 소화제 주고 많이 그러시죠. 그게 보통 지출환입니다. 지자는 우리가 지실이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지실은 탱자입니다. 탱자가 소화력에 상당히 좋습니다. 급격히 체했을 때. 또 만성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그랬던 것은 보중익기탕, 또 보화환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 이름 중에 뭐 보화자 들어가는 한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화당 한의원, 뭐 보화 한의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쓰고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탄산조잡, 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또는 위염에서는 이진탕이라는 것과 향사평이산이라는 약을 주로 씁니다. 그럼 평이산과 향사평이산은 뭐가 좀 틀리냐? 향사라고 써 있는 건 다 약재 이름인데 향부자라는 약과 사인이라는 약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향부자라는 약은 좀 더 스트레스에 좀 관련된 것들을 해서 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과다의 원인이 있지만 그 위산 과다의 원인이 스트레스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구토설사. 일단은 구토하고 설사는 뭐 잘못 먹으면 우리가 뭐 지금도 요새 오미크론도 설사를 많이 유발하는데요. 나쁜 병균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이질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사를 하게 돼 있죠. 설사를 급격히 멈추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빼주는 게 좋아요. 다만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온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 쓰는 것이 불환금 전기산입니다. 제가 한약명 이름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약인데요. 이게 불환금이 한자로 쓰면 그대로 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탈을 멈추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하는 약의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많이 쓰는 약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제가 한의학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화기에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 음식물도 있고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맵게 먹는 나라 중에 하나죠. 외국보다 훨씬 맵게 먹습니다. 물론 뭐 베트남 고추 맵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맵게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맵게 먹는 것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맵게 된 게 우리 지금 뭐 어떤 음식 가게 가면 고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매운 거로 해가지고 뭐 핵폭탄, 핵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매워졌는데 이 매워짐이 아주 유발된 시점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IMF 후예요. IMF 때 우리나라가 급격히 이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스트레스가 많죠. 오미크론 때문에도. 그게 지금도 매운 거 많이 팔리고.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자꾸 매운 것을 당기게. 그러니까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소화가 덜 되시는 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래서 소화기의 문제는 최대 난적은 스트레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염, 위궤양, 위에 대한 문제들은 까져 있고 부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매운 거 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자분들도 물론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설거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추 같은 거 만지면은 엄청 맵죠. 손이 아리다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자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위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운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원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제가 스트레스라고 써놨지만 화병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화나면 사람이 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열받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봐도 저는 조선 왕실에 대한 그 처방록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실록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가장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고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잘 돼 있는 그 우리가 의안이라 그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옛날 거를.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어떤 왕이 어떤 약을 먹었다, 몇 시에 먹었다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또 변 색깔은 어땠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제일 많은 처방이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보면 제일 많은 처방이 왕들이 먹었던 게 소화제예요. 일단은 다 소화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 중에서 조선 마지막 황제이신 왕인 순조 황제, 고종 황제 이후로는 다 황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순조 황제라고 붙였습니다. 순조 황제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세상에 자기를 다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을 거고 힘도 없을 거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그 세대에 보면은 이 순조 황제는 거의 처방을 받고 약 드신 게 다 소화제예요. 거의.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드신 게 군자탕이란 약과 양이탕이란 약입니다. 근데 이 군자탕과 양이탕이란 약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것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그 군자탕은 일단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맛이 하나도 없을 때 주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막 화나고 부부싸움하고 화나고 하고 하면 입맛 뚝 떨어지죠, 진짜. 근데 그게 오래가. 그러면 사람이 계속 말라가고 내가 왜 이러지? 입맛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그때 많이 쓰는 것이 보통 군자탕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양위탕이라는 약도 씁니다. 양위탕은 이제 조금 다른데요. 좀 지났어.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는 게 지나서 이 명치 끝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 답답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그게 막 답답하고 이제 막 토할 것 같고. 근데 구토도 안 되고. 배변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창만 그득하다 그러는데 가득 차 있을 때 주로 쓰는 약들이 양위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약을 순조 황제가 가장 많이 드셨던 약입니다. 또 하나는 전체 그 조선 왕실에서 가장 많이 쓴 약 중에 하나가 소화제로 천궁팔선고라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천궁팔선고는 청나라 황실에서 주로 많이 썼던 약입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안에 있는 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복령은 정말 참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이 소나무 뿌리 주위에 있는 균체에서 나오는 약이고요. 아주 속을 보면 하얗습니다. 이 땅에서 캐실 때 굉장히 어려워요. 한 1m 깊이 안에 있기 때문에 쇠꼬챙이로 주변을 다 찍어서 그 손의 감각으로 찾아냅니다. 한 이 정도 감자보다 크죠. 한 고구마 큰 거 정도만 하고 어떤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런 것을 이제 복령이라는 약을 쓰게 되고요. 연자육. 연자육은 연꽃, 연밥입니다.
우리 보통 연밥 해가지고 잘 드시죠. 또 우리 사찰 음식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연밥은 음양의 기운을 굉장히 잘 조절해주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져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그 절의 승려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마. 뭐 세상 사람 다 와가지고 다 자기 아픈 거 얘기하고 다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얘기하실 테니까. 연자육 정도에서 이제 그 설사, 이질 이런 거에 좋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상당히 좋고요. 뭐 연잎 차도 많이 드시죠. 네,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산약. 산약 참 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약 공용에 들어 있습니다. 산약은 우리말 마입니다, 마. 뭐 우리는 옛날부터 마가 참 우리 가까이 있었고, 뭐 삼국시대에 서동요도 있죠. 서동요에서도 뭐 백제 서동과 그 신라의 누구야, 그 선화공주 얘기도, 드라마도 있죠. 이런 것처럼 얼마나 좋았으면 산에 나는 약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었겠어요. 그래서 마는 우리 몸 소화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콩팥의 기운, 우리 콩팥의 기운과 신장 기능하고는 좀 틀립니다. 한의학적 콩팥의 기운, 신의 기운을 좀 강하게 하고, 허약체질, 위와 장을 튼튼히 하고, 설사 이질도 멎게 해요. 또 남자분들 이것도 중요하죠. 정력에도 좋습니다. 또 정액 생산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정력에 좋다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정력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정액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있고, 또 발기가 잘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통 결혼들을 하셔서 보통 난임 클리닉 가시면 남자 정자 활성도가 좋지 않아요, 운동력이 떨어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자 모양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마 많이 드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풍팔성고에 들어가는 약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것도 식약 공용품입니다. 율무입니다. 율무가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또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부으면 살루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딱인 약입니다. 많이 부어서 자꾸 살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약이 의인입니다. 율무고요. 율무는 조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습기를 빨아먹어 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좀 말랐고 물을 잘 빨아들일 것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루로 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었을 때도 잘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고, 비위를 건실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즉 부종을 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할 때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비가 있으시면 별로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몸이 비만해서 찌뿌둥하는데, 그럴 때도 상당히 좋은 약에 들어갑니다. 뭐 인삼은 하나하나만한 약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수출 품목 1호였었던 약이고, 조선시대 대중교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중국 인삼이 있는데요. 중국에도 인삼이 납니다. 중국 인삼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다르게 납니다. 우리나라 씨앗을 가져가서 지금 장백 인삼이라고 해서 백두산 옆에서 키우는 인삼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인삼하고 우리나라 인삼 완전히 틀립니다. 모양만 봐도 틀립니다. 또 우리나라 씨앗을 가져가서 미국 LA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LA3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도 같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질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모양도 틀리고 소형도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인삼이 상당히 좋아요. 인삼은 여러 가지 속설도 있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일 중요시한 것이 인삼이었기도 한데요. 원래 이제 면역근이라고 하죠. 면역근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삼은 굉장히 강한 보기약입니다. 근데 식물 자체로는 굉장히 약해요. 햇빛을 몇 시간만 봐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인삼밭은 다 검게 비닐을 다 쳐놨죠. 또 물이 조금만 많아도 다 또 녹아버립니다. 인삼 키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또 인삼을 키울 때는 보통 한 곳에서 계속 키우지 못해요. 돌려가면서 키웁니다. 그만큼 지력을 어마어마하게 빨아먹어서, 예전에 비료가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인삼을 키우는 데가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나오는 것이 강화인삼, 뭐 풍기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다른 곳은 6년근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강화에서만 나왔었어요. 그 이유는 강화는 조선시대 간척 사업이 된 땅입니다. 즉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서만 그 지력을 이용해서 6년근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뭐 요새는 뭐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뭐 강원도에도 많고 뭐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삼 자체가 뭐 보기에 대표적인 약물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약한 기운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서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또 집에서 좀 드실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봄철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봄철 소화기는 이제 환절기인데요. 봄은 이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10도 이상씩 차이 나죠. 이 10도의 차이는 사람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그 온도 차이예요. 즉 추울 때는 혈관이 좁아졌다가 더울 때는 혈관이 또 이완합니다. 수축 이완이 빨라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질환이 중풍입니다. 사실. 그래서 봄 환절기, 가을 환절기가 중풍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기간이에요. 혈관 수축이 많이 될 때는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소화력 저하가 먼저부터 일어나요. 또 피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가뜩이나 이렇게 피로한 계절에 또 환경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제도에서는 신학기가 되고요. 뭐 또 발령을 받아도 이때 막 발령을 주로 많이 받게 되고 바뀌는 것이 되게 많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이 신학기 중 아이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굉장히 다발하는 기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냐? 그럼 왜 소화기가 이렇게 좀 더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이 혈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에 혈액을 전기라고 따진다면 전기가 여름에는 에어컨에 많이 쓰겠죠. 네. 겨울에는 뭐 그 보일러에 좀 많이 더 쓰겠죠. 전기장판에 더 쓰든가.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혈액을 쓰는 기관이. 근데 크게 세 개를 나눴는데요. 이건 맨 혈액을 많이 쓰는 데가 머리하고 우리 위하고 생식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손실을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생리통 때, 생리가 있을 때 소화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즉, 이렇게 혈액량이 왔다 갔다 하면 요새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전압이 안 좋을 때 막 불이 깜빡깜빡하고 막 그랬었죠, 예전에는.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깜빡깜빡하고 그랬죠. 전압이 불량할 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봄철에 전압이 왔다 갔다 할 때, 즉 혈액량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위로 혈액량을 급격히 자꾸 늘려요, 몸에서는. 그러면 어딘가가 부족해지죠. 그게 머리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 또 손발이 차가워져요. 네. 그래서 내가 체한 걸 아는 게 손이 이렇게 차갑지? 소화가 잘 안 되나? 또 머리가 아픈데? 이러면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사람들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 아프니까 진통제를 많이 사서 드세요. 근데 진통제는 소화기에 좋지 않은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 치료 중에서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침 치료예요. 침은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가 뭐 가족이 막 해외여행을 막 다니지는 않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필리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고래상어를 보러 가야 되는데 애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 한 5시간 이상을 토했어요. 밤새. 아주 그냥 변기를 붙잡고. 근데 침은 안 맞아. 애들이 침을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냅뒀어요, 그냥. 근데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죽겠는지 자기 한번 침 치료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침 넣고 정말 1분 안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지금 대학도 졸업했는데 그 친구는 어디 배만 아프면 침 맞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침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철이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봄에 그럼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제일 첫 번째는 혈액이라 했죠. 혈액에도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결국 수분 섭취량을 늘리셔야 돼요. 적게 드셨던 분이나 어쨌든 많이 드셨던 분이나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봄나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조물주는 딱 이 시간에 그런 채소나 나물들을 주세요. 쑥, 냉이, 달래, 약간 쌉싸름하면서 자극하는 것들을 주세요. 이건 상당히 소화하기에 좋습니다. 또 좋은 것도 있으면 피해야 될 것도 있겠죠. 소화하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안 좋은 거 아실 거예요. 튀김류 당연히 안 좋습니다. 밀가루 되게 안 좋습니다. 떡 소화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해야겠죠. 운동은 내가 뭘 해야 되냐? 다리가 움직여야지 위가 움직입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위는 거의 안 움직여요. 우리 환자분들이 막 다리 부러져 있고 그래서 누워 계시면 소화 거의 잘 안 됩니다. 움직여야지만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걷기, 달리기, 뭐 다리 운동 하셔야 돼요. 구리시내 누죽걸산이라는 그 모임이 있죠. 제가 이게 이름을 몰라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예요. 복부 마사지가 있는데 복부 마사지가 되게 중요해요. 별거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안 하게 되죠. 그냥 배를 치는 거예요. 자꾸 쳐주는 건 창운동이 돼요. 네. 우리가 가스 많이 차고 그러는데 자꾸 쳐주시는 거 좋아요. 내가 날 때리는 게인데 뭐 터지게 때리겠습니까? 자꾸 쳐주셔야 돼요. 치는 것이 일단 봄철 소화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또 중요해요. 물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조선시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먹던 게 청풍팔성고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외에 제일 많이 드셨던 약이 백비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백비탕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근데 물인데 아주 특별한 물이에요. 100번 끓인 물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노력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이만한 솥에 100번을 끓이면 한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99번을 끓여놓고 내의원에서 왕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한 번을 더 끓여서 마지막으로 한 대접 드리는 거예요. 백비탕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 왕실에서는 독극물로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상이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독살당하신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살의 위험, 즉 독살이라는 건 음식에 다 섞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독살의 위험 때문에 해독제예요. 그러면 현대 과학적으로 백비탕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많이 끓이면요. 끓이고 식히면 물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치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작용도 강하고 흡수력도 상당히 빠릅니다. 두 번째로 생숙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생숙탕은 말 그대로예요. 아주 생 것과 아주 오래된 것. 그건 아니고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 마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 태극탕이라고도 하고 음양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생숙탕이라는 말이 제일 좋고요. 반반 섞은 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많이 드셨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운동하게 되면 피부 온도가 38도 이상도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있는 위장은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렇게 더우면 운동 막 한 다음에 팔팔 끓인 물 막 으아 좋다 이렇게 드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막 차가운 거 얼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아야 막 이러면서 쫙 드시고 그러면 40도인데다가 차가운 거 확 부어보세요. 만약에 나 잠 깨서 바로 일어났는데 차가운 물 확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완전 쪼그라들겠죠. 위는 급격히 수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점막이 급격히 수축되고 점막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에 배탈설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은 또 지혜를 주셨죠. 여름에 뭐 드시나요? 뭐 초복, 말복, 중복에 삼계탕 드시죠. 삼계탕이 차가운 음식인가요?
엄청나게 뜨거운 음식이죠. 닭도 열이 있는 음식입니다. 거기다 인삼도 당연히 열이 있는 거고요. 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게 해놓으셨어요. 아, 이 여름에는 꼭 먹어야 돼. 초복, 중복, 말복이면 삼계탕에 줄 이만큼씩 다 쓰시죠. 겨울에 안 먹습니다. 여름에 먹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겨울에 음식이 있습니다. 냉면 드십니다, 원래. 냉면 보시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다 추운 지방 쪽에 있죠. 원래 냉면은 겨울 음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북한 식당 가서 드셔보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겨자를 안 놔줍니다. 겨자 좀 달라면 우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자는 제가 알기로는 오장동 냉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여름에 더우니까 먹는데 자꾸 설사라고 배탈이 나니까 겨자라는 것을 첨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거, 열나는 것을. 그래서 설사를 좀 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냉면 먹고 설사 많이 하세요. 그래서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입니다. 그래서 밖이 더울 때는 아내를 따뜻하게 하고 밖이 추울 때는 아내도 차갑게 좀 해야 돼요. 그게 옛날 어른들의 지혜였어요. 그게 소화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에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소화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늘 겪는 일이지만 소화기 아주 약한 분들도 있고요. 아주 강한 분들도 있어요. 또 비라고 하는 것과 위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내 생애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요새는 핸드폰 배터리 좀 잘 안 되면 배터리가 생각하고 핸드폰 바꿀 때 됐네 이렇게 다들 말씀하세요. 근데 핸드폰은 바꿀 수 있는데 내 몸은 못 바꿔내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갖다 껴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정화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 하셔야지 노후가 편안합니다. 우리 배터리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막 충전하고 바로바로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충전 안 되면 뭐 냉장고에 넣었다 충전해라 막 이런 것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음료도 그렇고 먹는 것들이 화학제가 되게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매운 것도 뭐 다른 화학제를 섞고 있죠, 또 우리 음식물 자체들이 생산되는 것도 상당히 화학적인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식, 또 생것들, 이런 것들을 뭐 이게 가공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과식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저도 과식을 많이 해서 좀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좀 재미없고 힘드셨을 텐데 뭐 보잘것없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걸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